네, 오늘 정신분열증과 조울증과 같은 만성 정신장애의 약물 치료에 대해서 여러분께 강의를 갖다 하게 된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정신분열증이나 조울증 같은 경우 약물이 치료가 가능하지 않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아주 오래전 저희가 영화나 텔레비를 보다가 보면은 약물 치료 이전에 정신과 환자들이 어떤 시설에 수용이 돼서 평생 살아가게 되는 그런 기록을 갖다 저희가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약물의 치료를 갖다 받으면은 정신과 환자들도 약물의 치료에 의해서 증상이 완화되면서 집에 가서 사회의 일원이 돼서 생활이 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많은 분들이 과연 정신과 질환이라는 것이 약에 의해서 치료가 될까? 그런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가 아닌 어떤 너무 종교적인 면에 의해서만 치료를 하려고 한다거나 혹은 무속 신앙에 의해서 치료를 갖다 하려고만 한다거나 혹은 아직 증빙되지 않는 영양요법 등에 의해서 치료를 갖다 하게 되면서 치료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정신분열증 환자분들, 조울증 환자분들, 그리고 그 가족에게 정신과 치료 약제가 어떠한 기전을 통해서 환자분의 증상을 조절하게 되는지, 과연 정신과 치료 약제를 정할 때는 어떻게 정해야만 되는 것인지, 또 정신과 치료 약제의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대표적인 치료 약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환자분이 약을 먹고 증상이 조절되었으면 좋겠지만 반복적으로 투약을 거부하고 재발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지 저희가 그 환자분들이 꾸준히 약을 드시도록 유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된 지식이 앞으로 환자분들의 재활에 도움이 되고 또 가족분들이 보다 더 환자분들의 치료를 통해서 가족과 환자분들 모두가 좀 더 나은 삶을 갖다 가져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갖다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갖다 가지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신장애인의 약물 치료에 대해서 좀 더 그 구체적인 부분을 갖다 그 강의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신장애의 약물 치료에 대해서 그 몇 가지 단계별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정신과 약제가 어떻게 그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 어떤 방식을 통해서 뇌에서 작용이 되는지를 갖다 먼저 알아보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는 정신과 약제를 갖다 선택할 때 어떤 약제를 선택하면 가장 좋을지, 과연 좋은 약과 나쁜 약이 있는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의논해 보고자 하고요. 세 번째는 가장 현재 흔히 쓰이는 정신과 약제의 어떤 구체적인 이름들을 갖다 한번 서로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환자분들이 많이 호소하게 되는 정신과 약제의 부작용을 살펴보고 마지막은 투약을 거부하는 환자분들, 약을 안 먹겠다고 하는 환자분들을 갖다 과연 가족분들이 어떻게 대해야 될지 저희가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가장 첫 번째 단계로 정신과 약제의 치료 기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뇌 안에는 감각과 생각, 감정을 조절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아주 현미경으로도 안 보이고 아주 미세한 전자현미경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갖다 저희가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 신경 전달 물질들은 뇌 안에서 일정 정도의 좋은 균형이 맞춰져 있을 때 정상적인 생각이 가능합니다. 화를 내게 하는 물질이 인위적으로 뇌에서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면은 그분은 사소한 일에도 화만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또 활기차게 움직일 때 필요한 물질이 너무 부족하게 되면은 또 마음이 처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예를 들어 드리면은 평소에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하던 사람이 술이라는 물질을 먹게 되면은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똑같이 물질의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망가져서 환청이나 망상이 생긴 환자분들이 약을 먹게 되면은 그 균형이 다시 맞춰지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약제의 가장 중요한 치료 기전은 뇌 안에 신경 전달 물질들이 적절히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과연 정신분열증이나 조울증이나 그런 정신장애가 약물에 의해서 치료가 되는 것이냐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통계를 내본 거에 의하면은 정신분열증이나 조울증 같은 정신장애도 10명 중에 8분, 80%는 3개월 안에 치료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납니다. 그 중에는 완전히 증상이 없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다소 잔여 증상이 남게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3개월 안에 80% 정도에서 치료 효과를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과 치료의 가장 커다란 극복해야 될 점은 환자분이 꾸준히 약물을 드시면은 그 치료 효과가 계속 이어지지만 환자분이 약물을 중단하면은 다시 재발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약물을 중단했다고 바로 그 다음날 재발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개 2달, 3달, 4, 5개월 일정 기간이 지나다가 보면은 환자가 서서히 정상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재발하는 걸 갖다 목격하게 됩니다. 약을 안 먹으면 결국 재발하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많은 가족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정신병이란 건 완치는 안 되는 거군요. 그냥 꾸준히 약을 먹고 증상이 조절될 뿐이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의미에선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은 병도 가장 흔한 성인병이지만 완치는 되지 않습니다. 고혈압 환자분들도 한번 혈압약을 드시기 시작하시면 꾸준히 드셔야지 중간에 재발을 하면은 혈압이 높아져서 중풍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오기도 합니다. 당뇨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분열증도 그러한 꾸준한 약물 치료를 요하는 병의 하나입니다. 고혈압 환자분들이 혈압약을 꾸준히 먹어야 된다는 것을 갖다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혈압약을 꾸준히 먹어서 뇌졸중 같은 병이나 뇌출혈이 방지될 수 있다는 거에 희망을 갖고 꾸준히 약을 드십니다. 정신분열증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재발을 한다는 거에 절망을 할 것이 아니라 약을 먹으면서 증상이 조절돼서 어느 정도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희망으로 받아들이는 관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신과 약물을 갖다 복용해야 될 때 과연 어떤 약이 좋은 약일까요? 우리 환자분과 환자 가족분들은 정신과 약물을 복용해야 될 때 어떤 기준에서 복용하게 됩니까? 사실 의사 선생님이
처음에 처방하는 약으로 그냥 복용하게 되는 수가 많을 겁니다. 물론 의사가 약의 전문가이긴 합니다. 그러나 약제라는 것은 결국 환자가 먹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비용을 가족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 있어서 환자 가족분들도 과연 어떤 것이 올바른 정신과 약제 선택 기준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약제의 선택 기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약과 나쁜 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와 잘 맞는 약과 환자와 잘 안 맞는 약이 있을 뿐입니다.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A라는 환자분이 있는데 A라는 환자분은 나중에 설명드린 할로페리돌이라는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환청이 거의 없습니다. B라는 환자분은 리스페리돈이라는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환청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B 환자의 가족이 와서 A 환자하고 똑같은 약을 써달라고 부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 환자는 증상이 없어졌으니까 저 약이 더 좋은 약인 것 같다. 우리 아이한텐 나쁜 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아닙니다. 뇌는 굉장히 복잡한 기관입니다. 사람마다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저희도 얼굴도 용모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사람의 뇌는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자분한테 듣는 약이 또 다른 환자분한테는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정신과 약에는 좋은 약과 나쁜 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분과 잘 맞는 약과 안 맞는 약이 있을 뿐입니다. 만약에 잘 맞는 약을 찾으셨다고 하면은 바꾸지 않고 꾸준히 복용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새로 나온 비싼 약이더라도 환자분한테 맞지 않는다면은 약제를 합리적으로 바꿔야만 되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새로 나온 신약이라 그래서 그것이 꼭 좋은 약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신약이 필요한 이유는 과거의 약에 의해서 증상이 조절이 안 되던 사람을 위해서 신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은 새로 나온 약이나 과거부터 쭉 치료에 사용되었던 약이나 아주 의미 있는 치료 효과의 차이는 없습니다. 치료 효과는 대등소이합니다. 가끔 텔레비에 새로운 약이 개발됐다는 뉴스가 나게 되면은 그 약 이름을 외워서 병원에 와서 환자분의 약을 새 약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신약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약과 나쁜 약이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닌 듯 새로운 약과 옛날 약이 중 새로운 약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환자분한테 맞는 약이 있을 뿐입니다. 또 그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환자의 증상이 안 좋아지는 경우 대부분에 있어서 그 이유는 약이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충분한 용량으로 환자분이 약을 먹지 않거나 약을 중단하기 때문에 재발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증상이 조절 안 된다 그래서 자꾸 환자분이 약을 잘 먹는지 안 먹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약을 바꾸면 나중에 오히려 혼동만 오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효과를 낸다면 굳이 비싼 약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정신과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만성질환인 경우에 평생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같은 효과가 난다면 비용이 약간은 덜 나가는 약제를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비용으로 좀 더 환자의 재활을 위해서 다른 방면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약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격이 유일한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같은 효과를 낸다면 현재 낮은 가격에서도 잘 환자분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 약제를 굳이 고가의 약으로 바꿀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흔히 쓰이는 약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 정신장애의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정신분열증 치료약제가 있고요. 그 다음엔 조울증 치료약제가 있습니다. 정신분열증 치료약제와 조울증 치료약제는 근본적으로 증상을 조절하는 약이지만 환자분이 많이 불안해하거나 힘들 때는 항불안제제, 흔히 얘기하는 신경안정제를 갖다 일시적으로 한정된 용량에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대표적인 정신분열증 치료약제가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정신분열증 치료약제는 환자분들이 환청이나 망상을 줄여주는 가장 근본적인 효과가 있는 가장 중요한 약입니다. 흔히 가장 많이 쓰이는 약제들은 할로페리돌, 클로로프로마진, 리스페리돈, 올란자핀, 클로자핀, 설피딘 이러한 약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약들도 많은 신약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시판이 되고 있는 정신분열증 치료약제만 해도 수십 가지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정신장애 중 또 다른 중요한 질환 중 하나인 조울증 치료약제가 있습니다. 조울증 치료약제의 효과는 기분이 너무 일정 기간 들뜨는 것을 막아주고 또 반대로 우울해지는 것도 방지해주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리튬, 발프로익 애시드, 카바마제핀 이런 약들이 대표적인 약제가 됩니다. 제가 조울증 치료약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꼭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조울증 치료약제는 기분을 너무 들뜨고 고양된 기분을 정상으로 낮춰주는 역할도 하지만 반대로 우울증으로 빠지지 않게 방지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조증이 치료되고 나면은 즉시 조울증 치료약제를 끊어서 심한 우울증으로 빠지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조울증 치료약제가 조증뿐만이 아니라 우울증에도 효과가 있다는 점을 환자와 가족분들은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조울증 치료약제와 정신분열증 치료약제는 약의 효과가 나는데 일정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빨리 효과가 나는 분들은 4, 5일 안에도 효과가 나게 되지만 많은 분들은 두세 달 정도 걸려서 효과가 나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 환자분들이 느끼게 되는 불안함, 공포, 불면증 이런 것들을 달래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제한되게 도와주는 목적으로 치료하는 약제가 항불안제제라고 합니다. 흔히 신경안정제라고 표현하게 되는 약제이지요. 아티반, 바리움, 알프라졸람 등이 가장 흔히 쓰이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항불안제제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신경안정제에 중독이 된다거나 그런 걸 염려하게 됩니다. 높은 용량으로 오랜 기간 복용할 때는 중독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용량으로 일정 기간 안에 끊으면 습관성이 될 우려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급성 정신분열증 환자분이나 아니면은 저희 조울증 환자분들이 증상이 조절 안 되고 감정이 격할 때는 부분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정신장애의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정신분열증 치료약제에 대해서 그 기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약이 뇌에 작용하냐를 좀 더 전문적으로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환상과 망상, 환청, 그런 정신분열증 증상은 도파민이란 물질이 너무 많이 분비가 돼서 뇌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뇌에서 작용하는 것을 조절해주는 약제들이 환청이나 망상을 갖다 줄이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약제 중 가장 먼저 쓰인 약제가 클로로프로마젠이라는 약제입니다. 입이 많이 마르고 변비가 있는 등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또 너무 졸립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주된 약으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클로로프로마젠은 가장 정신분열증 치료약제 중 먼저 도입된 약제입니다. 이 약제가 도입된 후로 정신분열증 환자분들이 시설에서 나가서 집에서 약을 먹으면서 생활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너무 입이 마르고 처지고 졸린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작용을 없앤 낮은 역가로도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약들이 차후에 개발이 됐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약이 할로페리돌이라는 약이고 환자분들은 흔히 줄여서 할돌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외에도 많은 약제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제들이 도파민에 주로 작용을 하는데 도파민에 작용을 하는 약제에도 증상이 낫지 않는 환자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파민 이외에 다른 물질에도 동시에 작용을 하는 약제를 만들면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1990년대부터는 세로토닌을 비롯한 뇌의 여러 가지 물질에 작용을 하는 일련의 약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도파민에만 작용을 하는 약제를 정형성이라고 했을 때 그 대비가 되는 개념으로 비정형성 약물이라고 부릅니다. 앞서 열거해드린 약물 이름 중 리스페리돈, 올란자핀, 클로자핀 등은 대표적인 비정형성 치료 약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정신분열증 치료 약제를 먹을 때 환자분과 가족분들이 가장 민감한 것이 약제의 부작용입니다. 약을 먹으면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것 같다. 약을 먹으면 힘이 없어서 일을 할 수가 없다. 약을 먹으면 몸이 굳는 것 같다.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갖다 환자들이 호소하는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부작용을 많이 방지하는 약을 쓰지만 과거에 치료를 받았을 때 한번 그런 부작용을 겪는 거를 옆에서 본 가족들은 정신과 약물은 독하다. 그래서 정신과 약물 치료를 갖다 꺼려하는 보호자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신분열증 치료약제의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 3가지를 갖다 살펴보고 그 부작용들이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지를 간단히 설명드려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추체외로 부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체외로라는 것은 사람의 뇌에서 척추 사이에 존재하는 일종의 길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 뇌가 명령을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통해서 명령이 전달되기 때문에 뇌에서 손을 움직이라 그러면 손을 움직일 수 있고 걸으라 그러면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분열증 치료 약제를 먹게 되면은 초기에는 근육을 움직이는 것이 힘들고 혀가 굳고 몸이 굳는 것 같다는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약제를 갖다 바꿔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불편함을 갖다 없애주는 약제를 같이 복용하면은 그런 부작용이 상쇄가 되게 됩니다. 아울러 정신분열증 증상을 조절할 때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용량의 약제가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도 나중에는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용량으로 감량이 되면은 그런 부작용은 대개 사라지게 됩니다. 항콜린성 부작용이라는 것은 환자분들이 흔히 입이 마르고 변비 증상이 있다고 호소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일시적인 시력 저하를 갖다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항콜린성 부작용 같은 경우도 의사와 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하게 되시면은 항콜린성 부작용이 적은 약제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항콜린성 부작용을 갖다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갖다 알려드리게 됩니다. 장기적인 약물 치료에 이런 부작용이 결정적인 장애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항히스타민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그 가족 여러분들께서 감기약을 먹었을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기약 먹게 되면 많이 졸립고 약간 멍한 듯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거를 항히스타민 부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약제를 서서히 유지용량으로 감량하면서 그런 부작용들은 대체적으로 다 소멸되게 됩니다. 때로는 항히스타민 부작용과 연계가 되어서 체중 증가가 많이 일어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성적인 체중 증가가 나타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초기 2, 3개월까지 체중 증가가 되다가 그 이상은 체중 증가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가족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점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환자분들이 약을 안 먹는다고 했을 때 왜 환자들은 약을 안 먹는지, 왜 환자분들은 투약을 갖다 거부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그런 환자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지를 갖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정신과에 처음 증상이 발병해서 입원한 정신분열증 환자 10명 중 7명은 퇴원한 지 2년 안에 투약을 중단하고 재발하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투약을 중단하고 즉시 재발하지는 않지만 대개 수개월 내에 재발돼서 다시 입원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동안 환자분들이 사회에서 가져왔었던 모든 연결점과 네트워크가 입원을 함으로써 다시 허물어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환자분이 투약을 중단했을 때 증상이 악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투약이 중단되자마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환자분들이 보호자들, 가족들한테는 병원에 간다고 얘기하고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서는 약은 타고 먹지 않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환자분들의 증상이 안 좋아지는 것 같을 때는 병원에 얘기를 해서 환자분이 병원에서 약은 타지만 실제로 복용 안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의사랑 한번 의논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환자들은 왜 약을 먹지 않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환자분들은 환자들 나름대로의 또 입장이 있습니다. 첫째는 많은 정신분열증 환자분들은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라서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뇌의 일부분의 기능에 이상이 있다는 실험적인 보고도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은 아무 이상이 없고 병에 걸려 있지 않기 때문에 약을 먹는다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자신이 정신질환을 가졌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망상이 심해서 너무 불안하고 계속 환청이 들리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드물게는 약에 독이 있다는 것 자체가 환자분들의 가장 중요한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환자분들은 약의 부작용을 이유로 투약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체적인 부작용이 아닌 생각을 할 수 없어서 일을 할 수 없다면서 투약을 중단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생각이 잘 안 된다는 것은 약의 부작용이 아닌 정신분열증 음성 증상의 한 양상일 수가 많습니다. 그것은 약을 거부하면 오히려 그런 음성 증상이 더 악화가 되는데 환자분들은 그것을 인정 안 하는 수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환자들도 많습니다. 사실 정신분열증 치료약제나 조울증 치료약제는 전혀 습관성이 되거나 중독성이 될 우려가 없는 약제입니다. 일단 병이 낫고 증세가 좋아졌을 때 약에 중독이 돼서 약을 끊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이 얘기하는 약에 의존하게 될까 두렵다는 의미는 약간은 다릅니다. 정신분열증에 걸리게 되면은, 조울증에 걸리게 되면은, 혼자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게 되면은 가족과 사회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독립적인 삶을 갖다 과거의 기능만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남한테 의존해야 된다는 절망감을 부정하고자 약을 안 먹고 스스로 증상을 조절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투약을 거부하는 환자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일단은 약물과 관계돼서 환자분이 가지는 불안과 두려움 등을 갖다 주의 깊게 얘기 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가족이 나를 이해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환자분이 약 때문에 부작용이 있어서 약을 못 먹겠다 그럴 때 무시하지 마시고 일단 어떤 부작용 때문에 그런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의 깊게 잘 들어본 다음에 환자분한테 약물로 인해서 얻는 이득이 약을 복용함으로써 재발하지 않고 입원하지 않고 직장생활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데서 오는 이득이 부작용에서 오는 불편함보다 크다는 것을 잘 납득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약물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 잘 교육해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약물들에 대한 투약 거부를 대처하는 요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가급적 환자가 선호하는 약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과 환자분 같은 경우에 A라는 병원에서 먹던 약을 똑같은 약을 B라는 병원에서 지어도 약이 안 듣는다고 얘기하는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요인이 큽니다. 그래서 색깔이 됐던 모양이 됐건 그게 꼭 합리적이진 않더라도 일단 환자가 선호하는 약을 환자가 선호하는 병원에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정신분열증 환자분들은 음성 증상 때문에 또 조울증 환자분들은 심한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은 몸을 움직이는 것도 귀찮고 힘들기 때문에 하루 3번, 4번 약을 먹는 걸 챙기는 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약을 하루 1번이나 2번 간단하게 복용하도록 처음부터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환자분들은 때때로 이거를 생활에 대한 간섭으로 여길 수도 있겠지만 환자분들이 약을 잘 먹었는지 날짜가 됐는데도 약이 남아있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어떤 환자분이 한 달 먹을 약을 타와서 한 달 약을 먹은 다음에 한 달 뒤에 다시 병원에 가야 되는데 한 달 보름 만에 약이 떨어져서 병원에 갔다면 그거는 뭐를 의미합니까? 50%는 투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적절한 용량의 투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재발의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약을 타온 날을 꼭 달력에 표시하시고 기간이 지났을 때 약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고요. 혹은 약을 갖다 약병에 넣어서 약통에서 약이 일정 부분 일정 기간에 없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분이 약을 안 먹으면 많은 가족들이 거기에 대해서 야단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막상
약을 꾸준히 먹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정신장애 환자가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경우에도 약을 먹다가 귀찮아서 그냥 잊어먹고 바쁘다 보니까 약을 빼먹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신장애인들이 매일 약을 빼먹지 않고 먹는다는 거 참 어려운 일이고 칭찬해줘야만 되는 일입니다. 약을 잘 먹을 때 칭찬해 주세요. 그래야지 환자분들이 투약이 유지가 됩니다. 현재로서는 지속적인 투약을 가진 현재로서는 지속적인 투약을 통한 재발 방지가 정신장애의 가장 중요한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전 세계에 수많은 과학자들이 좀 더 완치에 가까운 정신분열증 치료법, 좀 더 완치에 가까운 조울증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속적인 투약이 유일한 방법이지만 앞으로는 좀 더 새로운 방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떨어진 삶의 기능을 올린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더 완치에 가까운 방법이 나올 미래가 오기 전까지는 꾸준한 투약을 통해서 현재의 사회 능력, 현재의 재활 능력을 최대한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환자분들이 약을 먹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는 겁니다. 희망이 없어지고 미래가 없고 즐거움이 없어지면 약을 먹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신분열증 환자분들의 희망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바로 가족분들이 주시는 사랑과 격려에서 비롯됩니다. 환자분들이 꾸준히 약을 먹고 더 기능이 조금이라도 좋아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바로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긍정적으로 환자분을 대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러면 환자분들도 뭔가 조금이라도 나아진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알게 모르게 보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향후보다 완치에 가까운 방법이 나올 것이라는 희망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매일 약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 괴로운 일이긴 하지만 약으로 증상이 조절이 된다는 건 어떤 점에서 그나마 다행인 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정신분열증 환자분 중에 10분 중에 1분에서 2분은 약을 먹어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약을 먹고 증상이 조절되는 환자분들의 가족분들은 용기를 잃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고 괴로운 현실이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치료진과 함께, 환자와 함께, 가족들과 함께, 모두가 함께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면서 이 강의를 마치고자 하겠습니다.